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급격히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정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비상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한편에선 적전분열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인유한 혁신위의 최종 결론이 당 지도부에 보고됐습니다. 혁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요구했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스9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 미묘한 움직임에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주류의 희생안이 포함된 최종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염두에 둔 듯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거취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김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불출마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고 했었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김 대표는 다만 결단의 시기 등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 대표에 이어 불출마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에선 김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어떤 혁신과 전략이 있습니까? 당내에선 이르면 내주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도부 책임론을 돌파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대표가 혁신위 종료에 맞춰 혁신안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내에서 책임론이 확산한 뒤라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사적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희생의 의지를 보였지만 당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험지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위기감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시장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푸념이 먼저 돌아옵니다. 요즘에 어때요? 경기죠? 다 어렵다고 하시죠? 서울 중랑을 선거구는 2000년 이후 6차례 총선에서 단 한 차례만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됐을 정도로 여당의 대표적 험지로 꼽힙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민심으론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앞으로 뭘 보여주겠다는 말보다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사직생이다 하고 곧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고 당장 보여줘야 할 것. 여당의 또 다른 험지로 꼽히는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김 대표의 오늘 메시지론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0%거나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단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 중에선 유일하게 김병민 최고위원만 시간이 많지 않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김 최고위원도 험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갑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는 정치인들에게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엔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서병수 하태경 의원을 향해 지금은 단결할 때라는 친윤 의원들의 비난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용, 김미애 의원 등이 반박하고 김웅 의원은 대화방을 나가는 등 내홍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삼총리 신당설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신당 창당으로 가는 발걸음을 서두르자 이재명 대표가 급히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3명의 전직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야권에서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이 세 명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총리와는 오는 14일 만남이 유력합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추진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계속 반 이재명만을 주장하는 전직 당 대표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정세균 전 총리는 통합을 강조하며 신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설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총리님들 연대설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원래 항상 통합 문제예요. 이 전 대표를 향한 친명계의 공개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사이비 야당 정치인을 가리키는 일본어 속칭 사쿠라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선 패배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나서 신당 세력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연대여서 신선하긴 합니다만 유권자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이광희 기자에게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악수를 나눕니다. 아이고. 기자들이 진심으로 있다면서 못 나가. 신당 창당에 대한 세부 논의는 없었지만 세력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오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며 현역 의원보단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그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재명 사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도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독일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번엔 이재명 대표를 히틀러에 빗댔습니다. 정상적인 선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뽑혔거든요. 나치 그 히틀러가 뽑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성 팬덤과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 결합할 때. 다만 이 의원이 참여하는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김기현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김 대표가 오늘 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김 대표의 말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서 보도드린 대로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불출마가 우선 거론됩니다. 예. 특히 자신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친윤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대표가 아직 구체적 결단과 시기를 밝히지 않은 만큼 당분간 다른 의원들의 추가 움직임이 나오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요, 조금 전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의미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 대표에 이어 불출마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게 한 30분쯤 전인 것 같던데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 말 그대로 보면 뭐 조금 뭔가를 내려놓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긴 하는군요. 네. 자, 김기현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기가 올해는 어렵고 내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네, 이달 중순 이르면 내주 초에 공관위가 출범하게 될 텐데요. 공천이 본격화하는 1월 중순에서 말쯤에는 구체적인 결단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김 대표의 기득권을 놓겠다는 발언은 넓게 해석을 하면 당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의미로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대표 발언 이후에 곧바로 김석기, 김가람 최고위원이 김기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표직 사퇴는 일축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문제는 오늘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예, 발언의 타이밍이 늦었다는 뜻인가요? 네, 인유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가 나오면서 갈등을 빚었을 때 전격적으로 나왔으면 몰라도 당내에서 이미 대표직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언급한 수준의 메시지로는 사퇴론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내용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인유한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했을 때 바로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으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신당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같은데 실제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두고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만 보면 탈당보다 분당에 가깝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신당을 만들더라도 파급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총리 연대설이 나왔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전 대표와의 공동행동에는 선을 긋고 있고요. 서른 의원 등 이낙연계 의원들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천 국면이 시작됐을 때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이 전 대표에게 합류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좀 잘 지켜보시죠.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70여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앞에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죠.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재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의 공정과 신속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고질병으로 꼽혔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법부 과오를 되짚어보고 분석해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조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전임자들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70세 정년 때문에 3년 6개월만 재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4시간 만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를 결재했습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전국 법원장들과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내일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도 훨씬 커진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김복원 기자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 앞서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외곽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등으로부터 3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3억 원 외에 다른 사업가들이 후원 형식으로 제공한 4억 원대의 자금 성격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데 자금 전달 경로는 이번에도 후원 조직인 먹사연으로 파악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기부금 영수증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돼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대법원이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선거운동 조직이 모금한 특별회비를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쯤 송 전 대표에 대해 7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마침 오늘 지난 9월 추락한 한국 공군의 KF-16 사고 원인이 발표됐는데 엔진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사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충남 서산 공군기지를 떠난 KF-16은 이륙 36초 만에 엔진 추력이 떨어졌습니다. 새와 부딪혔다고 느낀 조종사는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륙 1분 30초 만에 비상 탈출했고 1초 뒤 전투기는 추락했습니다. 공군은 조사 석 달 만에 엔진에 원인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진 진동을 줄여주는 고무 부품이 떨어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추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부품 자체 결함인지 교체 작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동종 엔진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이 완료된 항공기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KF-16 계열 전투기 추락 사고는 1997년 이후 모두 9번으로 엔진 문제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고 때마다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같은 엔진이 장착된 150여 대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공군 전력의 3분의 1이 멈춰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엔진사의 과실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엔진 사의 전반적인 과실을 또 한번 물어가지고 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서해상에 추락했는데 비상 탈출한 조종사는 한국 군경에 구조됐습니다. 미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방부가 최전방 초급 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려준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민망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사업이 내년 국방부 사업계획안에서 실수로 빠져서 300억 원 넘는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차정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선 황갈색 녹물이 나오고 벽면 한쪽엔 까맣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숙소에 살다 기관지염을 앓았다는 초급 간부의 폭로까지 나오자 국방부는 올해 73억 원, 내년 450억 원을 들여 화천과 철원 등 전방 지역에 모듈러형 간부 숙소를 290실을 짓기로 했습니다. 모듈러 숙소는 한마디로 이동식 간이주택입니다. 화장실과 침실, 부엌까지 공장에서 만든 뒤에 현장으로 옮겨서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신축 공사가 어려운 최전방 지역에 적합하고 건설 기간도 짧습니다. 초급 간부 등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450억 원 중 347억 원이 깎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총 8개 세부 사업안 가운데 5개 사업이 국방 중기 계획에서 누락된 사실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야당 예결위원들은 국가 예산을 근거 없이 쓰면 안 된다며 347억 원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며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목표로 잡은 2026년까지 간부 1인 1실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를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신혼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신혼으로 불리는 부부 절반 가까이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젊은 부부들 보면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실 텐데 숫자로 접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출산율 저하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소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이를 낳는 걸 계획하지 않는지 청년들의 아주 진솔한 얘기를 송병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항공사에서 일하는 20대 성미경 씨. 지금은 딱히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38살 이후엔 혼자 살 생각입니다.
결혼할 만한 남자가 있으면 하면 좋지만 굳이 그런 남자가 없다면 혼자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지난해 기준 103만 2천 쌍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과거와 달리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졌고 집값과 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주거 안정이 되면은 그 위에 자녀까지도 고려를 해볼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하면은 그냥 서로 부부간에 행복한 쪽으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혼인 신혼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지난해 4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집값에다 양육비, 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반응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애 키우기도 힘든 상황도 있고 아무래도 혼자 살아도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애까지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에 출산까지 포기하는 소위 M4 청년이 늘면서 올해 기준 신혼부부는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애석하게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칼부림까지 이는 세상이죠. 정부가 아파트 입주 시 층간소음 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주민을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정수양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준은 49데시벨.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인데 구축 아파트의 경우 망치질 한 번만 해도 기준 소음을 넘게 됩니다.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준공 승인이 나려면 기준을 충족하거나 보완 시공을 해야 하는데 보완하는 동안 입주가 지연되면 보상금 등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고 보완 시공을 못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도 공개됩니다. 검사 표본도 확대합니다.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며 전체 세대수 중 5%를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문제는 소음 시공에 들어가는 자재 등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가 높아질 거란 점입니다. 소리 안 나게 지르려면 질 수 있죠. 돈이 많이 드니까 공사비에 직접 반영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 올라가고. 기준 아파트 역시 정부는 소음 공사비를 보조하고 낮은 금리로 돈도 빌려준다는 계획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자기 돈을 들여 수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후배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인물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이 김 선수와 후배 간 대질 신문을 검토 중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김하성 선수와 후배 임혜동 씨 사이 시비가 벌어진 시기는 김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을 발표한 직후인 2021년 2월입니다. 당시 김 선수는 서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임 씨는 그곳에서 김 선수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낼 무렵 당시 김하성이 제 지인 쪽이랑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경찰은 9일 해당 술자리에 있었던 야구 선수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선수와 친분이 있는 다른 선수를 불러 상습 폭행 여부를 캐묻고 김 선수 전 소속사 관계자 2명도 불러 폭행 관련 김 선수와 임 씨 사이 합의금이 오간 경위 등도 조사했습니다. 김 선수 측은 임 씨가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주말 사이 참고인 조사로 수사의 속도를 낸 경찰은 임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 선수와의 대질 신문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 바다로 추락해서 승용차에 고립됐던 운전자가 해경대원의 구조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파도와 조류 탓에 차량은 점점 먼바다 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이 운전석 창문도 깨지지 않는 등 구조가 쉽지 않았는데요. 침착한 대응이 인명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 인근 바다에 승용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대원이 50m 정도를 헤엄쳐가면서 고립된 운전자 구조에 나섭니다. 차가 많이 있더라고. 해경에서 통계는 계시더라고. 그지 사람 건졌다며.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한 항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수심 3m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마친 뒤 차를 몰고 돌아가려다 실수로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경 소속 박진석 경장은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착용하고 바로 제가 이제 뛰어들어서 창문을 깨려 했는데 창문이 깨지질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 박 경장은 침착하게 승용차에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 차량 문을 열고 10분 만에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차량 안팎의 수압차로 문이 열리지 않지만 물이 차오르면서 수압이 같아지면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면이 같아질 때 그때 수압차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문을 쉽게 열고 탈출하기가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상용 망치 등으로 차량 창문을 깰 때에는 반드시 모서리 부분부터 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침착한 대처가 돋보이는 상황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심폐소생술에 나서고 다른 승객들이 응급처치를 도우면서 119 구급대 도착 전에 의식 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10대 A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꾸라집니다. 운전기사 51살 홍웅성 씨는 급히 버스를 세웠고 넓은 공간으로 옮긴 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승객들도 쓰러진 청년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응급처치를 돕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지 3분 30초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홍 씨의 응급처치 덕분에 A군은 이미 의식을 회복하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말씀은 잘 못하셨는데 눈은 깜빡이면서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눈 깜빡임으로 대답은 하셨고요. 지난 5일 낮 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 승객 A군이 공황 발작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지만 운전기사와 이웃들의 발빠른 대처로 A군은 안정을 취한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주유소를 매개로 하는 탈세가 기승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선박에 쓰는 기름을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기름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금은 폐업한 경기 평택시의 주유소입니다. 40대 소유주 김모 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매출을 누락시키고 석유를 무자료 매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가며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은 김 씨에게 누락 매출 68억 원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가짜 석유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차량도 손상시키는 일명 먹튀 주유소를 조사했습니다. 주유소 19곳을 운영하며 면세유나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일당과 100억 원 규모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한 판매 대리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탱크롤이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도 처음으로 압류했습니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이 고장나서 국민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무자료 매입의 경우에는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서 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짜 석유를 잘못 사용하면 차가 망가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만큼 국세청은 먹튀 혐의의 주유소에 대해선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부실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기를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인공호흡기만 단체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한데요. 부동산 경기가 역대급 호황을 보이지 않는 한 내년에 최대 15조 원의 시한폭탄이 터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송모빈 기자가 현장 살펴봤습니다. 49층짜리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 청담동의 노른자 땅입니다. 땅을 파기도 전에 부도가 날 뻔했지만 금융권이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강남까지 덮친 부동산 냉기류에 고금리 속 건축비까지 치솟으면서 삽도 뜨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선 사업들이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대출의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고금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뚜렷하게 되살아나지 않는 한 최대 15조 원가량이 최종 손실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24년도에도 자본 완충력이 여리한 중견 중소건설사 위주로 큰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PF에 집중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신용등급 전망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연말을 맞아 저녁 모임 많으실 텐데요. 외식비는 물론이고 술값까지 오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주와 맥주, 양주 물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 송년회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송년회 준비를 위해 친구들과 마트를 찾은 20대 직장인 김민설 씨. 올해는 음식점 대신 숙소를 예약해 연말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카트에는 즉석조리 식품과 소주, 과일이 담겼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그 술집 가서 많이 하곤 했는데 점점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방을 잡아서 편하게 좀 저렴하게 그 연말을 맞이하는 걸 좀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소주와 맥주 등 주요 주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류 업체들이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7%가량 인상했고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지난달 위스키 물가 상승률은 9.6%로 소주와 맥주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려는 사회 초년생에겐 큰 부담입니다. 소주나 맥주 가격이 좀 싼 가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와서 먹거나 그러는 편입니다. 정부는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는데 출고가에만 영향을 미칠 뿐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가격을 낮출 강제력은 없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자회사들에게 이익을 미리 배당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간 배당을 해달라는 건데 그 규모가 4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한전으로서는 더 이상 빚도 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배당을 미리 받아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자회사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조 원 부채 한국전력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동철 사장.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안을 내놨지만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무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6조 원대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전은 대규모 한전채를 발행해 적자 살림을 메꿔왔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채권 발행 한도가 올해 104조 원에서 내년 74조 원으로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전이 자회사들에게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규모는 4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자회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발전 자회사들의 누적 흑자도 1조 4천억 원에 그칩니다. 자회사들은 중간 배당을 위해 정관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전이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사들이 배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중간 배당 요구가 자회사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거부권 행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의한 쌍특검 통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24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여당이 표결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데다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 관련 뉴스가 총선 전국을 뒤덮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방탄 논란은 부담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제2요구를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지 않냐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느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 잦은 건지 알 수가 있겠죠. 홍혜영 기자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먼저 숫자부터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개월째인데요. 그동안 모두 16번 출국했습니다. 예. 특히 올해 들어서는 2월을 빼고 매달 순방을 갔는데요. 9월과 11월에는 한 달에 2차례 가기도 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엑스포 유출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다자회의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만큼 열심히 일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취임 20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16번이면 역대 가장 많은 순방 횟수인 건 맞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16차례였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보다 한 차례 적은 15번이긴 합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갔던 인도 순방까지 합치면 역시 16차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차례였으니까 결론적으로 횟수만 놓고 따지면 박 전 대통령을 뺀 이 3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숫자만 두고 보면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비판은 틀린 말이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순방 예산이 포함되는 정상 외교 집행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예산 249억 원을 다 쓰고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때나 문재인 정부 2년차 때 쓴 예산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는 이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물가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한 답변을 보면 5년 전과 비교해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31%가 넘는다면서 특히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등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순방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받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격에 맞게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내용을 보다 소상히 알릴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정치는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다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상이 들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야죠. 그렇게 비난 내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로 간다는 것은 해외 출장에 대한 스스로의 관리가 좀 부족했다. 예, 물론 비판받을 점이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중요하겠죠.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65일 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전쟁의 끝을 암시하는 발언이자 투항하라는 얘기인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맨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일부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이송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인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루에도 하마스 대원들이 수십 명씩 투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종전과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첫 발언도 나왔습니다. אל תמותו בשביל סנוואר. תיכנו עכשיו.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가 숨은 것으로 추정되는 칸 유니스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지지와 휴전 반대를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these discussions with Israel, including about the duration as well as how it's prosecuting. These are decisions for Israel to make. 이스라엘은 드론과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본거지도 공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뇌졸중으로 마비가 오면 힘든 재활을 거쳐야 하죠.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재활 과정이 훨씬 쉽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몸에 입는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재활 치료 현장을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혼자 서 있기도 힘든 70대 뇌졸중 환자가 러닝머신 위를 가뿐히 걷습니다. 보행 훈련을 돕는 로봇 덕에 30분도 거뜬합니다. 아버님이 내가 로봇을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힘줘서 걸으셔도 돼요. 마비 환자가 쓰지 못하는 근육을 강화시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돕는 기계입니다. 처음이라 어떻더라고 될 것 같아요. 걷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돕는 재활 로봇도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 도입된 로봇들은 인간 재활치료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환자를 손가락 하나로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이 이분의 체중 50kg를 덜어준 거예요. 이 기계는 다리 재활을 돕는 로봇인데 제가 입어보니 걸을 때 엉덩이 관절을 받쳐줘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재활 로봇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수억 원이 넘는 비싼 가격 때문에 보급은 더딥니다. 원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병원에서는 잘 구매를 안 하겠죠. 국내에 보급된 재활 로봇은 152대로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매우 적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RM과 B가 오늘 조용히 입대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멤버들도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RM과 B는 군 생활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면서 아쉬움을 뒤로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BTS 멤버들은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타고 논산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미 대신 훈련소에서 멤버들을 배웅한 건 팬들이 준비한 대형 버스였습니다. 현장을 찾지 말아달라는 BTS의 당부에 응원 차량을 보낸 겁니다. 리더 RM은 어제 입대를 앞두고 올린 글에서 지난 10년간 방탄소년단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특수임무대에 지원한 B도 같이 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입대한 진과 제이홉,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에 이어 내일 지민과 정국까지 동반 입대하고 나면 BTS는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건강히 잘 있다 왔으면 좋겠고 팬들이 정말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서 AP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도 BTS 4명의 멤버가 추가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모든 멤버가 군 생활을 마치는 시점은 오는 2025년 6월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verybody calls it poke salad. And that's poke salad.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력이 폭발하는 포크 샐러드 앤입니다. 흥겹게 5분을 이어가는 가사는 그러나 기괴한 장광설입니다. 애니의 할머니는 악어에게 잡아먹혔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답니다. 소녀는 포크 샐러드라는 풀을 따다가 근근히 먹고 살죠. 장광설, 길고 넓은 혀라는 뜻입니다. 흔히 쓸데없이 늘어놓는 말이라는 의미로 쓰죠. 그런데 이렇게 소동파가 부처를 찬미한 시 첫 줄에 등장합니다. 원래 부처의 유창한 설법을 가리키거든요. 횡설수설도 경전을 가로로 세로로 통달해 설법한다는 말인데 조리 없이 짓거리는 소리쯤으로 통용되죠. 이판사판, 야단법석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황당한 어록을 끊임없이 남기며 좌충우돌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보며 떠오른 단어들입니다. 계속 같은 거 물어보는데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계속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빨리 조사해달라며 3주 가까이 시위까지 했던 송 전 대표 맞습니까? 그렇게나 자기를 조사해달라고 외치다가 막상 소환되니까 입을 닫았다는 사실에 초현실적인 황당함을 느낍니다. 그런 그를 떳떳하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3시간 조사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니 대단한 뚝심이긴 합니다. 3시간 동안 303차례 진술 거부를 한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도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다가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돈봉투 관련자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랐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의 말이 가관입니다. 전당대회가 당내 잔치인데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돈봉투 혐의를 받는 금액만 9,4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또 있는데 그 정도 액수라뇨. 그리고 핵심은 이게 아니죠.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당한 경쟁에서 돈으로 누군가를 매수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걸 몰랐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단 한 번의 사법시험을 합격했다고 자랑했던 분인데 말이죠. 파리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 내린 그가 한 여성으로부터 받았던 쪽지랍니다. 자등명, 법등명.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 남긴 마지막 유훈이죠. 밖이 아무리 밝아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 스스로 등을 밝혀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허망한 다변과 궤변의 울타리를 둘러치고서 눈 크게 뜨기를 거부하는 그가 안타깝다 못해 짠합니다. 12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이판사판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늘 레이더 영상입니다. 눈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이례적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동시에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많은 비가, 강원 산간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영동에 최대 1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 30에서 80, 그 외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의 대설이,
그 밖에 중부와 남부 산간으로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호남과 경남은 오후까지, 영동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안가와 제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낮에는 10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거센 풍랑이 전망됩니다. 주 후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